예, 투나잇 이슈입니다. 여야가 원구성 최종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단독으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과 함께 남은 원구성은 어떻게 진행될지 송영훈,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 결국 단독 선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몇 번이나 본회의 일정이 연기가 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 자체는 결렬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그동안의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국회가 확립한 헌정 관행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위, 과방위 양보를 하고 법사위만 국민의힘이 맡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니까 그 법사위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맡겠다. 이런 협상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표결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사위원장을 사실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60일밖에 법안을 들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조차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탄핵 소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즉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검사 탄핵, 또 나아가서는 법관 탄핵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고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더 다급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예, 오늘 계속 이제 협상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이고 야당이 모여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에 표결을 하고 있고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까지 지금 저희한테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처음부터 분명히 공언을 했습니다. 총선 때부터 말했죠. 법사위랑 운영위, 과방위는 무조건 사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11개 상임위원장 안을 제출한 거였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개의 상임위를 제외하고 다른 안을 제시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만을 양보한다? 그걸로는 부족하죠. 3개의 상임위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의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는 분명히 지켜야 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상임위를 제안을 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 책임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을 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죠. 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알짜 상임위 정무위원회를 포함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모두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무위는 지금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맡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정무위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맡는 걸로 오늘 표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런 전략은 앞으로 그러면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관해서 더 많은 책임, 나아가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점에서 현명한 전략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하면 앞으로 남은 7개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다 맡으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정부와 여당도 그러면 우리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야당이 입법 성과를 내고 싶으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자제시킬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정부는 시행령으로 맞서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 행사로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야권이 원하는 입법 성과는 내지 못할 것이고 지금 원구성을 앞당기면서 명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의 결과물을 낼 수 없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모두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11개 상임위원장은 오늘 표결을 통해서 선출이 완료되겠죠. 예.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이미 국민의힘 몫으로 민주당이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안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받게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위상이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은 민주당이 바라는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22대 국회를 개원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총선의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는 터무니없지 않은 협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개의 상임위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세 개의 상임위는 총선 당시부터 분명히 민주당이 공언했던 그러니까 법사위 상임위입니다. 운영이 과방이 왜 다른 것에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었다 저는 이건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상임위를 좀 제안을 하셨으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했지만 차라리 그 개수를 조정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개의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상임위원장 개수를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정무위를 포함한 알짜배기 상임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으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부가 어떻게 보면 협상의 그런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전략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조현선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오랫동안 확립된 헌정 관행을 깨려고 하면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위는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여당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사실 민주당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사위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때부터 확립이 된 전통입니다. 그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원내 2당이 법사위를 맡아서 국회 내에서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야 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역시나 민주당이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머릿수가 많으니까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은 표결로 하겠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른바 take it, leave it.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협상을 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고 대신에 앞으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입법의 결과물까지 다 민주당이 오롯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년만 지나면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단독으로 주도하는 국회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 카드 정도에다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것도 검토는 한다.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더 할 수 있는 건 없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결국에는 예. 앞으로 이제 시행령으로 많은 정부 운영의 수단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도 압도적인 데다가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그다음에 국회의장까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법사위가 어떠한 그 필터링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 통법위 수준으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어떠한 수기도 거치지 않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22대 국회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원구성 그리고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로 출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책임에 있어서 어떻게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생각을 했다면 원구성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질문은 여야 모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책임을 통감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이제 막 개원을 했습니다. 총선 민심은 하루빨리 민생 입법, 그다음에 개혁 입법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원구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불거지는 우려는 충분히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법사위원장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민주당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오른팔이자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에요. 정치적 호위무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법사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체계 자구 심사하는 데예요. 그러면은 법률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법률가 출신도 아니고 정치적 호위무사를 하는 분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3선 의원이 31명이나 있는데 뜬금없이 4선 의원을 지금 법사위원장을 앉혔어요. 이런 것에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가? 단 60일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이 다급하다면은 과연 그 다급함은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판단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은 국회 상황. 저희가 개표 결과 등은 나오는 대로 바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키워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예, 당대표 룰 갑론을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 우선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당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거 이재명 대표가 좀 반대한다는 입장 내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어떤 경위로 된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추후에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태여 이러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나,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이유는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당헌 당규 예외 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포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분명히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을 충분히 둘 수도 있고요. 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그런 원래 당초 취지대로 1년 안에 사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외 규정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 다른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을 여쭙고 싶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항, 그리고 규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 안내는 이거 무공천 규정 두 개 다 삭제했잖아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일단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에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다수의 당직자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혐의가 뇌물과 같은 그런 부정부패 혐의가 더 씌워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당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온당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당 내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그런 지역구, 그다음에 단체장 선거에서 단체장 자리를 그냥 헌납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예, 자, 이 대표의 연임용 당헌 개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조금 전에도 당 안에서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내부 외부 모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재명 연임 대권 출마를 모두 지지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위인설관식 개정은 이 대표도 반대하는데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당의 완성, 보는 사람이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평가죠. 그리고 민주당의 그 소위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7인의 멤버이기도 했고 그분이 공개적으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설탕만 먹으면 이가 썩는다라고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이런 분들의 쓴소리를 사실 민주당에 새겨야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요. 그 부정부패나 뇌물로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정지시키는 그 조항 있지 않습니까? 당헌 80조 1항. 이걸 지금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 80조 1항은 원래 단서 조항격인 80조 3항하고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죠.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 조항 덕분에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항
가운데 세트로 다 80조를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번 주에 뭐가 예고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것이 사실상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 당원 80조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인한 꼴이에요. 이 80조를 폐지하는 것은 정말 민주당 스스로에게 큰 자책골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당내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80조를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야당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괜히 이 규정을 뒀을 경우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규정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도 이제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이거 저희가 꽤나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7대3으로 조금 굳어지는 분위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오후 6시 반쯤에 이제 공지가 하나 나왔죠. 내일 그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를 하고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이제 좀 연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좀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그 전당대회에서 민심 반영 비율 20%가 되냐 30%가 되냐 이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0%가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50%는 이제 없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방향은 20% 아니면 30%인 것 같아요. 물론 50%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현재 흐름은 그런 것 같고 30%가 합리적인 걸로 봅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작년에 치렀던 38 전당대회는 민심 반영을 배제하고 당원 100%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패한 전당대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목표여야 되겠죠. 그 이전에 그 전당대회 본선에서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30%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30%가 합리성이 있고요.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 2012년에 당대표가 될 때 그 반영 비율이 30%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요. 이 20%와 30%가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 그 민심 반영 비율 10% 차이가 실제로는 그 당대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후보가 이제 그 당원 투표에서 5% 차이로 뒤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70%를 반영하면 3.5% 차이가 되죠. 그러면은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11.67% 이상 앞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8대2가 되면은요. 5% 차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4%가 되잖아요. 이걸 뒤집기 위해서 여론조사에서 20%를 이겨야 돼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 30%로 많이 해온 만큼 저는 그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링 바로 아래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일만 남았고 지금 지난 주말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당선이 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84조 해석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상 이제는 정말 당대표 출마는 목전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 일단 2인 지도 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했었던 건 좀 동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민심 30% 정도가 유력하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링 아래에 있다. 근데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5선 의원이죠. 이재호 전 의원은 내 동생이면 이번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이재호 이사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견이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연히 당선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선되는 것이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 다음
대선 경주에 우선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당대표가 출마했을 예. 경우에 굉장히 심한 비판과 비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오롯이 다시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당연하게도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대를 어떤 식으로 바꾸든지 간에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그런 어대한 기류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도 전대룰 변경이라든가 집단 지도체에 대한 그런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뭐 그 민심 30% 비율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물론 그 비율이 높아질수록 좋겠죠.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더욱더 국민이 선출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는 말씀까지 하고 있으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0%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당심과 민심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심 30%라도 반영되는 것도 저는 뭐 진일보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당원 당규상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25% 아닌가요? 그러면은 30%를 해도 사실은 민주당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반영 비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